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항공 기체의 금속 구조 수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합재 구조에 대한 수리를 배웠어요. 아직도 복합재가 무게비로 한 40에서 50% 정도 사용한다고 하는데 항공기에서. 그렇지만 실제 수리가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실제적으로는 금속 구조들이 수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 이유는 이제 주요한 부위,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오래된 항공기들은 그 주요 부위의 대부분들이 아직도 금속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속에 대한 수리가 또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제 드론이나 무인기는 복합재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한 복합재 구조 수리 방법을 따르지만 지금 일반 항공기에서는 이 금속 구조 수리가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속 구조 수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지속적인 정비, 지난 시간에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리고 일단 지속적으로 정비는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지만 항공기 금속 구조 수리의 설계는 항공기를 가능한 가볍게 하려는 필요로 인해서 복잡하다. 그리고 무게가 인계 요소가 아니라면 수리 시의 안정성이 훨씬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있지만 여기 어떤 금속 구조 수리의 전제 조건인데 여기 있지만 필요 안정 계수를 포함하여 모든 하중을 감당하기 충분한 강도를 갖되 지나친 추가 강도를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금속 구조들이 보면은 많이 제가 그리는 것 중에 이런 식으로 요철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거꾸로 한다 해도 이런 식으로 요철 구조가 많이 지금 웨이트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포켓 가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켓 부위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리벳을 치겠죠. 리벳을 치는데 이런 부위에 어떤 수리가 발생을 해서 거기 리벳을 이걸 탈착을 한다든지 할 때 보면은 작업성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항공기를 가능한 가볍게 하려는 필요로 인해서 상당히 복잡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수리를 할 때 너무 과도한 강도를 갖는 식으로 수리를 하면은 또 웨이트가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지나친 추가 강도를 갖도록 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SRM이라 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스탠다드 리페어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SRM 스탠다드 리페어 매뉴얼. 근데 이 SRM에 따라서 수리만 하면은 문제는 없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충분한 압력을 이렇게 지나친 추가 온도를 받도록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큰 컨셉이라 생각을 하고 전제 조건이라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요것들이 이미 반영이 된 스탠다드 리페어 매뉴얼에 따라서만 작업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작도 마찬가지 절차, 규격서에 따라서 제작을 하듯이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엔지니어나 작업자가 임의대로 수리를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면은 항공기 구조 부분을 수리할 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한 수리 양식은 없다. 특별한 수리 양식. 네? 이게 맞는 얘기예요. 특별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양식은 이게 여기서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회사별로는 정해져 있지만 보잉이나 에어버스나 이 항공사별로 수리 방법이 다 틀려요. 그리고 기타는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또 수리를 하더라도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하나 있죠. 제작을 하고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할 때도 구조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이 신경을 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죠. 인장, 압축, 비틀림, 굽힘, 전단.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배웠죠. 우리 그리고 기체에서도 처음 배웠는데 이 5가지, 물론 뒤에 또 베어링 응력이라고도 있어요. 베어링 응력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두 개의 부품이 리벳에 의해서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장착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떨어지려고 하는, 왜? 아까 이렇게 이제 힘이 가해졌을 때 이것은 자꾸만 바깥으로 그러니까 분리가 되려고 하는 힘. 그거를 우리가 이 베어링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들이 그 금속 구조, 물론 복합재 구조에도 이것들이 적용이 되지만 금속 구조에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앞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인장을 하게 되면은 느낌상 보통 물론 이제 틀리겠지만 인장을 하는 경우는 가운데가 이제 갈라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이쪽 부위가 잘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압축이 가해진다. 압축이 가해졌을 때 어디 약한 부위가 터질 거 아니에요. 약한 부위가. 그래서 또 마찬가지 비틀림 적용할 때도 어디 약한 부위가 터지게끔 되어 있어요. 전단도 이러지만 실제 이렇게 전단이 걸렸을 때는 여기 리벳, 패스너 치면 되겠죠. 그리고 굽힘, 밴딩이 이루어질 때도 이 부위가 약하잖아요. 똑같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항공기 구조는 어떠한 영구적 변형 없이 비행하중과 지상하중이 구조물에 부과하는
모든 응력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된다. 이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죠. 설계할 때 지금 뒤에 나타난 그러한 힘들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근데 그 설계는 결국에는 설계자들이 뭐 설계를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뭐 설계보다는 이제 사용하는 입장으로 한번 봅시다. 사용하는 입장으로. 자, 여기 있네. 순환하중이나 응력을 받기 쉬운 항공기 구조의 단면적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으면 피로균열과 최종적인 파손을 유발하는 응력 집중을 발생시킨다. 이런 식으로 파트가 있어요. 두께가 알파가 있는데 여기에 두께는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1.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두께가 가다가 갑자기 두께가 줄었어. 그러면은 이 부위가 응력 집중이 되는 거죠. 집중. 또 그 다음에는 또 뭐 있을까요? 이제 단면적에서의 갑작스러운 변화. 또 응력을 높게 받는 금속 조각의 표면에 굵은 자국 또는 홈이 있으면은 이 우리가 항공기 스킨 있잖아요. 항공기 윙으로 얘기합시다. 항공기 윙에 여기 있지만 이제 오지 또는 어떤 스크래치가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칩시다. 윙이 이 부위에 찍힘이라든지 그렇지만 어떤 긁힘 이런 자국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잘 안 보이지. 우리가 실제 뭐 테스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없는데 항공기에는 계속적인 진동과 또 항공기는 계속 진동이 생기고 또 윙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날아가면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계속 피로가 생기죠. 그 피로가 발생하면은 결국에는 균열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런 식으로 보어지나 스크래치 부위에서 균열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어떤 힘들이 어떤 식으로 파트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응력이 발생하는 그 부위는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윙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데 메탈 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피스야 원피스 한 피스 원피스로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딱 해서 균열이 발생을 하면은 바로 파손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바로 땡강 해서 컷이 이루어져서 파손이 이루어져서 대형 사고가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리벳을 치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근데 복합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이즈의 윙이다. 그러면은 복합재는 여러 개의 복합재 플라이들이 이런 식으로 겹쳐서 똑같은 동일한 사이즈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거지 현상이라든지 스크래치가 발생해서 피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도 결국 이 커팅은 첫 번째 플라이에서만 되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점퍼가 안 됩니다. 복합제는. 그래서 복합제를 제가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요즘 신형 새로 디자인되는 항공기들은 일단 비강도, 무게 비강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결함이 발생했을 때 결함의 저항파 속도가 차이가 있어서 복합제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오래 일을 하다 보면은 항공기 관련해서 오래 일을 하다 보면은 대충 보입니다. 네? 이제 이러한 응력들의 어떤 믹스가 돼서 어디에서 결함이 발생할지가 굳이 뭐 이론이 안 들어가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뭐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분야에서도 몇 년을 일하다 보면은 경험에 쌓여서 뭐 말 그대로 감이라는 게 잡혀서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하여튼 베어링 응력.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수업할 때는 없었죠. 자, 베어링 응력은 리벳 또는 볼트가 홀에 배치하는 힘에 적용한다. 자, 상부 판재 위에는 하부 판재를 누르고 리벳은 하부 베어링 응력에 대해 상부 패처를 압착하고 있다. 근데 반대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게 베어링 압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속 구조 수리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공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아웃 툴이요. 레이아웃 툴인데 뭐가 있어요, 전에? 스케일이 있죠. 자가 있고 분할기가 있죠. 분할기 이제 뭐 일종의 위치 나타내는 분할기. 그리고 리벳을 정확하게 얼마만큼 간격을 줄 수 있는지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리벳 간격기도 있습니다. 이제 이 금속 구조 수리 저거 하니까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자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저울을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울.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검정, 교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검정이나 교정. 자를 우리가 문방구에서 사잖아요. 문방구에서 자 사면은 그냥 이 어떤 표준 기관에서 이 자가 1cm가 이렇게 돼 있고 1인치, 2인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이 정확하게 1인치인지 어떤 표준 기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항공에 사용되는 모든 이 숫자를 체크하는 공구들은 무조건 검정을 받아야 돼요. 검정. 그런 KS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미국이든지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측정 기기에
이 뭐랄까 신뢰도를 공인기관에서 신뢰도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라든지 하여튼 온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계도 이러한 검정을 항상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근데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거는 촉칭 유식한 말로 바이올레이션이라고 불려요. 바이올레이션. 그래서 고객이 와서 봤을 때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스케일들 또 측정기구 압력 측정이라든지 온도 측정 모든 것들은 이 검정을 꼭 받은 제품을 사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교정은 뭐냐? 교정은 검정은 그냥 맨 처음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예를 들면 자를 살 때 거기에 딱 검정 필이라는 스탬프가 찍히면은 그게 이제 검정이라고 된 거예요. 근데 교정은 뭐냐? 우리가 자는 그냥 버리지만 온도계가 있다 칩시다. 온도계. 온도계가 이게 온도계라고 했어. 이게 온도계라고 치는데 온도계가 온도를 20도씨입니다 라고 요 온도계가 20도씨를 하고 재는데 교정은 뭐냐면은 요게 6개월에 한 번씩 이거를 다시 교정을 해요. 교정이 뭐냐면 이 온도계가 20도씨를 지칭하고 있을 때 어떠한 스탠다드 제품을 갖다 놓고 여기서 같이 온도를 재서 그 스탠다드 제품도 20도씨가 나오고 내가 사용하는 것도 20도씨가 나온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여기에 어떤 이런 교정필이라는 어떤 이런 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장을. 근데 그거를 교정이라고 해요. 교정. 그래서 이제 검정 교정. 그러니까 항공기 제작이나 항공기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 기구들은 이러한 검 교정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킹 툴이라고 있어요. 마킹 툴의 첫 번째는 연필, 펜이지, 펜인데 제가 계속 강조해죠. 알루미늄에는 탄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흑연 또는 이런 거 마킹 펜도 여기에 탄소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마킹 펜도 마찬가지. 그죠? 매직 까만 거 이런 것들은 알루미늄에다가 다이렉트로 뭘 적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이차에 의해서 부식이 발생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제 표시 공구는 펜이 있고 마킹 펜이라고 통칭하는 펠트펜. 그리고 그래서 마킹 펜에 좀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항공산업에서는 요 펜도 문방구에서 아무거나 사다가 쓰면 절대 안 돼요. 이것도 승인을 받은 연필을 써야 돼요. 연필을.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규격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자, 마크를 영어로 쓰지 말고 그냥 한글로 씁시다. 한글로. 영어가 익숙한데. 하여튼
XX 규격에 맞는 뭐 XX 규격에 충족되는 펜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규격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XX 규격에 충족되는 펜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XX 규격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머티리얼 스펙이야. 이 자재 규격서예요. 자재 규격서. 그래서 XX 규격에 충족되는 펜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규격서에 써 있어요. 그러면 XX 규격인 가서 찾아봐. 그게 뭐냐? 자재 규격서야. 그런데 그 자재 규격서에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제 펜 얘기를 하는 거야. 펜에 대해서 필요한 특성, 어떤 그런 특성, 또 시험 방법 등등에 대해서 여기서 기술을 해줘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모나미 펜이다. 내가 모나미 펜 사장이야. 모나미 펜 사장인데 이거를 항공용에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모나미 펜을 항공용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자재 규격서에 있는 이런 특성을 만족하고 각종 시험 방법에 합격을 하면은 나는 이거를 가지고 항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맞는다고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거는 이 자재 규격서 안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보면 QPL이라는 게 있어요. 퀄리파이드 파트 리스트라 해가지고 QPL이라고 여기에 등재가 돼야 돼. 그러면은 내가 만약 보잉 회사다. 그럼 보잉 회사의 연필 스펙 안에 이 QPL에 대한민국의 모나미 회사가 등재가 돼 있습니다. 등재를 시켜야지 여기다가. 그러면 내가 모나미 회사 사장이면은 이 스펙에 나온 걸 그대로 다 테스트를 해서 합격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보잉에다 제출합니다. 보잉에 제출해서 보잉사 사장님, 요 연필을 항공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보잉사 사장한테 요청을 하죠. 그럼 보잉사 사장이 검토를 해서 이 연필 규격서에 퀄리파이드 파트 리스트에다가 올려요. 거기다 등재를 해.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모나미에서 만든 뭐 벤다 이름 모나미의 뭐 X 뭐 M-8번을 QPL에 등재를 시켜줘요. 그러면은 보잉사는 전 세계에다가 이 스펙을 배포를 하잖아. 그러면 쫙 배포를 했어. 그럼 예를 들면 호주에서 이제 그 보잉 스펙을 가지고 정비를 해요. 정비를 하는데 연필이 필요해. 근데 연필을 딱 리스트를 봤더니 연필 규격서의 QPL을 봤더니
대한민국의 모나미사에서 만든 게 있어. 그럼 대한민국 모나미사에다 연락을 해서 당신의 그 펜을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우리가 사겠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이러한 연필도 임의대로 사용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공산업에서. 그 지난번에 제가 어디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하다못해 어떨 때는 꺼즈, 걸레도 여기 어디 가서 저기 시장, 무안 시장 가서 사가지고 그 걸레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걸레도 규격이 돼 있어요. 어느 회사 걸레를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이 규격서에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규격서 안에 들어가면 QPL에. 그래서 절대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 항공산업은 내 임의대로 아무거나 사가지고 아무거나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금급기 도구 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스크라이버 해가지고 그 알루미늄 같은 데다가 표시할 때 금급기 도구 씁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펀치류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공구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절삭 공구도 있어요. 커팅 툴 있지만 왕복해서 자르는 커팅 툴, 이런 서큘러 커팅 소우, 그리고 앵글 그라인더, 그리고 이런 이제 커팅 툴들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거 뭐 톱이잖아요. 톱날. 그리고 원형 절탄 톱이거든. 이렇게. 그리고 앵글 그라인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정은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뭐 어떤 걸 써라라고 이런 것들은 범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항공기의 부품에,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보잉이나 에어포스에서 판단을 하면 이거를 딱 QPL에 등재를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샵에서 사용하는 툴들, 밴드 소우라고 있고, 뭐 파워 스코링 쉐어 머신, 그래서 쉐어링 장비, 또 이런 식으로 사포 연사, 벨트 샌더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멍. 자, 이제 가장 그 금속재 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멍 뚫는 거예요. 구멍. 그래서 구멍을 진짜 그 여기서는 이제 정비사의 실력이 필요한 거죠. 구멍을 얼마만큼 직진도를 가지고 뚫느냐, 또 얼마만큼 깊이를 가지고 뚫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홀 드릴링은 기체 수리 작업장에서 일상적인 작업이다. 일상적인 작업. 그래서 뭐 드릴의 원리와 사용법을 뭐 됐고, 자, 작은 휴대용 동력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기체 금속 가공물에서 이런 일상적인 작동을 위해 가장 실용적인 공구다. 요거 핸드로. 그렇지만 때때로는 이런 탁상용 드릴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항공기 부품들은 특히 메탈 부품들 뭘로 접합이 된다고 그랬죠? 패스너, 리벳으로 접착이 되어 있죠. 다 리벳을 치려면은 반드시 구멍이 뚫려야겠죠. 구멍 드릴링. 그리고 또 리벳이 이미 쳐져 있다.
리벳이 이미 쳐져 있어요.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 파트가 손상을 입어서 이 파트를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 리벳을 또 제거를 해야 돼. 리벳 제거하는 방법은 빵빵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리벳은 항상 드릴링을 통해서 반통을 해서 톡톡 드러내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자, 리벳을 쓸 때 보면은 이제 드릴, 타입 오브 드릴 비트 해가지고 드릴 비트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드릴의 세부 명칭을 한번 볼까요? 이제 드릴이 고정되는 싱크 부위, 그리고 바디 부위, 그리고 맨 끝단에 보면 잘라지는, 그래서 입술로 해가지고 커팅 립이라고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이런 것들을 그 랜드라고 하고, 랜드, 그리고 플루트라 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파여 있는 것을 플루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드릴 비트도 일단은 뭐 형태는 둘째고, 일단 재료로 모든 것이 판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또 이 고강도강에다가 약한 뭐 탄소강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드릴 비트를 쓰면은 뭐 속칭 말은 녹아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강, 또뭐 코발트 바나딘강, 스텝 드릴 해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속도강 드릴 비트는 때때로 뭐 여기 이제 나름대로 온도들이 유지하는데, 이제 그 타이타늄도 써요. 타이타늄도. 근데 이제 복합재 같은 경우는 그 다이아몬드를 또 그 앞에다가 붙여, 여기다가 저기 인조 다이아몬드죠. 붙여가지고 복합재를 뚫는 경우도 있어요. 복합재는. 자, 그리고 이제 드릴 비트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드릴 비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항공용은 이런 식으로 이 두께가 얇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두께가 넓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뚫다 보면 알루미늄의 온도가 용융점이 낮기 때문에 알루미늄하고 덕덕덕덕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브리케이션, 드릴을 할 때는 반드시 드릴 루브리케이션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치위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전 드릴이 저거 하다가 멈춰버리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주점을, 반점을 또는 두꺼운 표준 두께원료를 드릴할 때는 윤활유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윤활유는 뭐 칩들 제거를 두께 충분하게 묻지만 드릴에는 잘 붙어 있을 정도로 걸쭉해야 된다.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드릴 비트의 어떤 윤활유는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뭐 강제는 이런 거 쓰고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드릴은 그냥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윤활제, 루브리컨트를 사용을 해서 드릴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머라고 있습니다. 리머는 원하는 크기로 홀을 크게 늘리고 매끄럽게 마무리하는데 사용하며 다양한 형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드릴을 우리가 했어요. 드릴링을 이렇게 드릴링을 했는데, 드릴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드릴을 하고 나면은 이 표면이 아까 드릴 비트
처럼 드릴 비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조절하다 보니까 표면에 어떤 요것 때문에 요 플루트하고 랜드 때문에 어떤 이 약간씩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노출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 여기다가 바로 리벳을 치게 되면 그 기밀이 유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리벳이 딱 하면서 팽창을 하면서 이 요철 부위를 딱 막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머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리머를 이를 사용을 해서 이 부위를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리머. 일반적인 드릴 작업할 때는 리머 작업을 안 하죠. 그렇지만 항공용은 실링, 기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리머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드릴하고 리머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있지만 드릴인데 이 끝이 리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더블 롤 그 드릴 비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릴 스탑. 이 드릴 스탑이라고 또 있어요. 드릴 스탑이라는 거는 무작정 홀을 뚫을 수는 없어요. 왜? 이 깊이가 있는데 막 그냥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내가 드릴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을 해서 여기 있지만 미리 드릴의 깊이를 세팅을 해줘. 그래서 뚫을 때 그 이상 여러분 관통하지 않도록 어느 깊이 이상으로 뚫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드릴 스탑을 장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릴 스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다른 뭐 항공기 부품이라는 게 단양 두 개만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여기에 또 어떤 부품들이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드릴링을 하는데 너무 깊이가 깊어지면은 다른 부위도 드릴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드릴 스탑을 비트에다 설치를 해야 더 이상 뚫지 못하도록 못 들어가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드릴 스탑이라고 합니다. 자, 드릴 부싱과 유도 장치.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 홀을 뚫는데 아까 제가 했잖아요. 드릴은 뭐가 관건이냐면은 직진도예요, 직진도. 이렇게 테이프가 지면 안 돼요. 홀을 뚫을 때 이런 식으로 뚫리면 안 되거든, 절대. 그래서 직진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싱 홀더 또는 부싱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 그러면은 내가 뚫으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안 움직이지. 좌우로. 그래서 다이렉트로 직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여기 있는 드릴 부싱입니다. 드릴 부싱. 자, 자, 그리고 이제 드릴링 기술, 홀 드릴 테크닉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항공기 제작이나 항공기 정비에 고졸 사원이나 대졸 신입 사원이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겁니다. 계속 드릴링만 시켜요. 드릴링. 왱. 하루에 몇백 개씩 구멍만 뚫고 있어. 왜? 그만큼 항공기 부품에는 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드릴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만큼 직진도가 있게끔 뚫는가. 그게 뭐 얇을 때, 그렇다고 두께가 두꺼울 때 어떻게 직진 운동을 해서 구멍을 매끄럽게 뚫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 워크맨십이에요. 워크맨십.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여기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적인 어떤 이 커먼 일반적인 상식이죠. 일반적인 상식들. 그래서 뭐 이미 뚫어놓은 거죠. 자, 그래서 드릴을 뚫을 때는 항상 표시를 여기 있지만 표시를 항상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교차선으로,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펀칭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령들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드릴링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금 성형이라고 있죠. 뭐 우리가 제작에서 뭐 지금 배운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4학년 때 또 배우기도 할 건데, 이 이제 제작에 보면 이제 시트 메탈 포밍이라고 있어요. 시트 메탈 포밍. 아까 이제 제작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메탈을 제작하는 방법은 하나는 가공, 머시닝. 머시닝. 단어가 할까요? 머신이 있고, 또 이제 포밍이라고 있어요. 머시닝은 기계를 이용해서 깎는 게 머시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밍인데, 포밍은 여기까지 성형입니다. 성형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아시는 분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성형에 들어가는 부품, 원소재는 굉장히 얇아요. 얇은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툴이 있어. 그런 식으로 툴이 있습니다. 여기에 얇은 원소재를 이렇게 놔두고 나서 말 그대로 성형, 여기에 압력을 가해. 압력을 다 가하면 어떻게 되죠? 요게 물러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그래서 툴을 제거를 하면 부품이 이런 식으로 디귿자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이게 포밍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항공기를 보면은 약간 이게 유선형,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 컨트롤을 가지고 있어요. 항공기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잘 보시면은 여기 이런 데 보면 약간 이게 알이 져 있잖아요. 약간씩. 위잉도 사실은 위잉도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스킨류들이 그냥 평판을 갖다가 여기다가 리베팅을 하면은 아까 얘기한 베어링 포스가 생길 거 아니야.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스킨을 포밍을 해서 이 컨투어에 맞게끔만 해주면은 아까 얘기한 베어링 포스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절곡을 합니다. 절곡해서 포밍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지만 이렇게 이런 슬립 롤 포머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평평한 부품을 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돌려. 이걸로 슉슉 잠깐 돌렸다 뺐다 하면은 이게 알이 지게끔 돼 있어요. 왜? 여기서 두 개가 잠깐 부품을 늘려. 찍찍찍 늘려주고 여기는 하나. 알이 하나가 있으니까 바깥에서는 두 개로 막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원판을 집어넣었다가 꺼내 놓으면은 요게 이런 식으로 여기 있네.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원판을 집어넣었어. 집어넣었다가 이쪽으로 꺾어버리면 나중에 부품은 이런 식으로 어떤 완만한 컨투어를 가진 부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거를 롤포머. 아까 제가 얘기한 이건 뭐 프레스 포밍이라 하고, 프레스 포밍. 이런 것들은 롤포머라 해가지고 롤 집어넣어서 하는 것들을 롤포밍. 여러 가지로 성형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프레스도 있고, 당겨서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롤을 넣어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잉글리시 휠이라는 거 해가지고, 이걸 또 이런 두 부품에다가 놔두고 이걸 계속 밀었다 당겼다 하면 또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이 형상을 갖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잉글리시 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로타리 머신 해가지고 이 위에서 형상을 가지고 또 밑에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위아래가 같이 돌아. 그 달다 보면 이런 식으로 홈이 생기죠? 홈이 생기게 만드는 이런 로타리 머신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 황금 햄머와 나무 망치. 햄머하고 나무 망치로 이런 형상을 만들어요. 그 실제 현장에 가보면 땅땅땅땅땅 칩니다. 그 경력 오래되신 분들이 탕탕탕탕탕탕탕탕 쳐 계속 치면은 우리 대장간에서 저거 하듯이 알루미늄 이 스킨을 타격을 해요. 이제 다른 거는 기계로 하는 거지만 이거는 황금 햄머, 시티메탈 햄머와 말렉 해가지고 이 나무 망치로 탕탕탕탕 쳐. 그러면 어느 정도 형상이 갖추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형상이 갖추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이거 봅시다. 이걸로 얘기해서 이거에 이 칵핏에 루프가 이렇게 알이 젖어 있잖아. 예? 알이. 그러면은 이거를 저기 있는 장비를 사용하든지 사람이 때리든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이거로 점검을 어떻게 하죠? 일단 분리를 시킵니다. 예? 무거워를 시킵니다. 이제 내가 점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두들겼는데 두들겨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거 카피 루프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항공기 별로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뚝뚝뚝 두들겨가지고 할 수는 없지. 항공기별로 똑같이 루프는 이 칵핏 루프는 똑같은 알을 가져야 돼. 똑같은 알을. 근데 이거를 뚝뚝뚝 두들긴 다음에 어디다 땅땅 해가지고 할 수는 없죠. 이거를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를. 균일하게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하는 검사를 어떻게 할까요?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지요. 이거를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이 위에다가 형을 뜹니다. 주형을 뜨죠. 이 주형을 떠.
뭐야 근데 여기 이제 원래 만들어진 거기서 이거 주형을 떠. 이 주형을 뜨면은 항공기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 지능놀이 하듯이 이렇게 형을 떠. 그렇죠? 그 뜨고 나면은 요걸 또 떼어내. 그럼 어떻게 돼 있죠? 요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또 여기다가 두들긴 파트를 여기서 포밍한 파트를 이쪽에다 얹어 보면은 이렇게 얹어 보면은 이게 파트가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못 만들어졌다. 그럼 이거 꺼내가지고 또 두들겨 탕탕탕탕탕탕. 왜 기계로 100%안 되거든? 탕탕탕탕탕 두들겨 계속. 그래가지고 그렇게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작업을 해. 수작.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걸 또 체크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그 이제 체크 툴이라고 하는데 체크 템플레이트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은 이렇게 만들어진 부품을 우리가 이렇게 돼 있겠지. 돼 있는 부품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기를 통해서. 근데 측정기가 뭐냐? 여기 나왔나? 측정기가 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측정하는 측정기가 여기 뒤에 플러그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전체를 쫙 이렇게 스캐닝해요. 딱 스캐닝을 해.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 안에서 요거를 측정한 것을 나름대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딱 해서 형상을 만들지. 그리고 나서 원래 도면의 형상과 비교를 하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또 측정하는 이 장비를 뭐라고 하냐? CMM. 여러분 뭐 제작 쪽에 해보신 분들 한번 들어봐요. 코디네이트 COORDINA 코디네이트 메저링 머신 3차원 측정기라고 있습니다. 3차원 측정기를 통해서 두께를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지금 제작에서 얘기한 거예요. 제작에서 하는데 실제 현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비 현장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할 수가 없죠. 정비 현장에서는. 왜? 이건 제작 현장이 아니고 정비잖아. 정비이기 때문에 정비 현장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사다가 그냥 장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장착을.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큰 파트를 얘기한 거고, 조그만 파트들은 또 있어요. 조그만 파트들은 맞춰가지고 망치로 때려야 돼. 그 조그만 파트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조그만 파트들은? 육안을 하지. 조그만 파트는 어떻게 하냐? 기존의 부품이 있잖아. 그거 맞춰보는 거지. 기존 부품하고 맞춰서 이 컨투어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있지만 이 판금 해머와 나우 방치라고 했어요. 이게 상당히
이 요술방망이에요, 요술방망이. 그래서 이것만 몇십 년 동안 이것만 두들기시는 그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 정비 현장이나 그 제작 현장에 가면은 하여튼 기가 막혀. 어딜 두들기면은 이게 어떻게 튀어나오고 어딜 두들기면은 어떻게 들어간다는 걸 알아가지고 진짜 뭐 장인이지 장인. 자, 그리고 이제 황금에 이제 저거 할 때 보면은 뭐라 해야 되나, 황금의 제가 아까 윙을 보여드리면서 윙에 어떤 찍힘이라든지 스크래치가 생기면은 반복적인 피로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균열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를 교체해야 될 거 아니야. 안에는 말짱해. 그 윙 스킨을 교체를 해야 돼. 윙 스킨을. 그 윙 스킨을 교체를 할 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여러분 이제 밑에 스트링거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파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위에 스킨이 이렇게 있지. 스킨이 이렇게 덮여져 있죠. 그럼 스킨하고 이 스트링거나 스파하고의 결합은 리벳으로 되어 있잖아. 리벳으로 이렇게 쳐져 있잖아. 이렇게. 그런데 바로 구멍을 뚫고 바로 리벳을 치는 게 아니에요. 구멍을 다 뚫었어. 뚫고 나면은 가장착을 해야 돼. 가장착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 클래퍼. 네? 이제 재사용하는 건 일시적으로 리베팅이나 드릴링을 하기 위해 정확하게 그 위치에 홀이 뚫린 판금 부품을 일시적으로 잡아줘야 돼. 일시적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리베팅을 쳐야 돼.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 잡아주는 거를 클래코라고 합니다. 요거 보게 되냐? 뒤에 그림 있나? 이 클래코를 해가지고 이 클래코 패스너가 있어요. 클래코 패스너 해가지고 이거를 요 부위하고 요 부위를 잡아주는 게 클래코 패스너라고 하는데 이거가 인터넷에 나오나 봅시다. 클래코 패스너. 이 플랫터 툴이라고 있네요. 플랫터 툴을 봅시다. 플랫터 툴. 여기 있네. 클래코 템포러리 리벳
자,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클래코. 여기 클래코거든요. 여기 클래코. 여기 클래코예요. 여기 이런 걸 클래코라고 하거든요. 클래코. 여기에서 거기 안 나와? 옆으로 올리셔야 돼요. 뭘? 인터넷 상단 메뉴를 머리채를 잡고 옆으로 올려야 돼요. 어디? 네, 나옵니까? 반대쪽. 네, 그럼 여기서는 또 확장을 해놨습니다. 억제를 누르셔야 될 것 같아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디스플레이. 마사지는 마우스 빈 공간에서 마우스를 누르셔가지고 디스플레이 확장. 아니 복제. 복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클래코예요. 이게 이제 클래코라고 하는 건데. 클래코를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아마 보여줄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여기 클래코예요. 이거. 여기 클래코. 그래가지고 최종 리벳을 치기 전에 그 부품들을 가장착하는 게 이런 식으로 말이 참 많네. 실제는 안 보이고.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이 가장착을 시켜줍니다. 이게 클래코라고 합니다. 이거는 항공산업에서 보이죠? 클래코. 그리고 이 클래코를 잡아주는 툴입니다. 이게 클래코. 클래코라고. 소리가 모니터로 나게 되는 거예요. Neat way to go hold your hands together when you're working on a sheet metal project. So we offer these, they're called Clecos, and it's a pretty old school tool. It'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since early 1900s, during aviation fabrication, they'll hold panels together before they thread them together. But they've turned into a pretty good option as far as being able to hold your panels together and in place while you're working on patch panels and other things. So how a Cleco works, 한번 보세요. 클래코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that squeezes here on the little plunger and pushes out into little metal tabs. And these kind of have a barb on them, almost like a fish hook. So when you squeeze them together, they come together and it fits through an 1/8" hole or a 3/16 hole. And then when you release the plunger, there's another metal tab in between that then separates the two outer tabs, and the barbs here hook on the backside of your sheet metal to hold it in place. So to show you how that works, let's say you have a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미리. you're trying to hold it in place on a car project, or some other sheet metal project where you're trying to weld in a new piece. So once you drill an 1/8" hole for this size, you can drop the Cleco in place. Like I said, you squeeze it, push it through the hole, and then when you release, those barbs on the backside grab onto the panel and hold it in place. So you don't need a lot of these, but it all depends on the size of your panel. They're pretty strong. So for demo purposes, it's got a number of holes in here, so we'll just drop a couple different locations on these Clecos. And so you can see how just a couple of these, this panel is not going anywhere. 자,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좀 아까 이 친구가 하듯이 요 파트하고 요 파트를 이제 우리가 수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 파트를 떼어내가지고 다른 파트를 거기다 붙여놓고 바로 리베팅을 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일부 구간을
서로 맞춰봐야 돼요. 그리고 뭔가 오류가 있는지 보고 이제 리벳을 치면서 이 클래커를 또 하나하나씩 제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커라는 거는 항공산업에서 반드시 이 리벳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 어떤 공구입니다. 공구. 자, 우리가 좀 아까 봤죠? 클래커 작업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커는 템포러리로 잡아주는 거고, 이제 스트럭처럴 파스너. 이거는 이제 리벳이나 각종 볼트 이런 거 해가지고 진짜 부품을 꽉 잡아주게, 영원히 구조적으로 잡아주는 게 이 구조형 패스너입니다. 구조형 패스너는 뭐 이런 식으로 생크리벳, 솔리드 생크리벳은 항공기 구조물에 가장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리벳이다. 이거를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빵 때리면은 이 뒤가 뭉그러져 가지고 그 장착이 되는 거죠. 리벳. 또 각자 보는 것들은 각 리벳의 넘버가 있는데 이것들은 그 직경 리벳 길이 하는데 이것들은 다 그 원래 있는 회사의 스펙에 따라서 뭐 용어를 부르면 될 거고 뭐 참고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요게 다 이제 어디 거기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거, 요게 뒤에 있는 게 길이, 직경. 자, 이런 게 이제 생크 리벳의 그 솔리드 생크 리벳의 여러 가지 방법이죠. 종류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들도 그냥 내가 임의대로 뭐 아무 데나 치는 게 아닙니다. 도면에 치게끔 돼 있어요. 어디에는 못 쓰고 어디에는 못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결국엔 리벳의 어떤 전달 강도, 그렇지 않으면은 표면이 어떤 에어로다이내믹 서피스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틀립니다. 자, 여기 있지만 이렇게 리벳을 쳐주죠. 머리 치수도 이제 치고 나면은 리벳 표준이 있는데 성형후 머리 치수도 다 그냥 맨 처음에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요 정도까지 나왔어. 그 다음에 따뜻한 때리면은 뒤에다 버킹바를 내고 때리면은 이 뒤에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가지고 부품이 두 개가 장착이 되죠. 근데 다 디멘전이 정해져 있어. 너무 세게 쳐도 안 되고 너무 작게 쳐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리벳을 치고 나면은 그것에 대한 그 폭, 높이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베팅 이제 장비입니다. 리베팅 장비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예요. 리베팅. 그리고 뒤에 대는 게 버킹바라고 해요. 버킹바. 따다닥 뒤에서 빠바방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요즘은 그거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리베팅 작업하는 거를 좀 봅시다. 위에서 리베팅 작업.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한 레이아웃 하는 거예요. 자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를 이렇게 되시려고 하면 저처럼 손이 떨려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빈대를 만들어 이렇게 되세요. 된 다음에 시점을 딱 맞춰 놓으세요. 이번 위치 제일 빠르고 정확해요. 정확한 위치를 잡으세요. 이것도 이렇게 1분 동안 때려보겠습니다. 스타트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의 번째를 아까 이제 때렸잖아요. 뒤로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드릴링을 해야겠지? 드릴링. 만약 이게 이렇게 겹치는 거라면 이 피나면 안 되겠죠. 깨끗하게 둘 다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완벽하게 겹칠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일단 센터 펀치 맞아 시간이 이거 이것도 샘플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하실게요. 여러분들 가시면 이거 제한 시간 있어요. 제한 시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하겠죠? 드릴링 하죠, 드릴링. 한 손으로도 받쳐요. 그리고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손으로 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을 지그시 누르신다고 해보시면 돼요. 적당히 들어가다 보면 어느 정도 틀릴 때가 되면 멈출 수가 있어요. 몸에 대고 있으니까 멈출 수가 있어요. 손으로만 하시면 끝까지 집어넣어도 어떻게 쳐버려요. 그러면 하여튼 주력으로 후달을 이렇게 막 가는 게 뭐냐면 뒤 끝에 닿아서 파여요. 그렇게 파게 손상이 나면 여기 각성당합니다. 그 다음부터 할게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로 딱 맞춰놓고 몸 딱 대고 몸을 살짝 밀어요. 자,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그런 학생들 거는 제가 중간에 이렇게 테이블을 넣는데 그리고 이제 리벳을 한번 쳐볼게요. 리벳 치는 이것도 거. 마찬가지예요. 200번을 헤드에다가 대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뒤가 안 보여요. 이렇게. 뒤 볼 수 있어요? 1.5mm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추고요. 똑같이 이제 뒤에다가 이제 버킹바를 대요. 단 주의하실 게 200번을 이 위에서 기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대놓고 뒤에 보고 싶다고 이렇게 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건을 기울여요. 건을 일자로 맞춰놓고 틈새를 일정하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목 상체를 앞으로 바꾸어 놓으세요. 그러면 건이 겨드랑이 붙을 거예요. 건이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들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건은 겨드랑이, 팔꿈치가 겨드랑이 이렇게 딱 들어가고 딱 붙게 돼요. 그리고 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상체를 앞으로 끌고 오면 여기 그 건과 리벳 사이 틈도 보이고요. 뒤에 것도 보일 거예요. 이렇게 대략 45도에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해요. 자, 그리고 누르실 때는 이거 쓰시기 전에 분명히 확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됐구나. 뭐예요? 네, 안 놓쳐요. 중요한 방향 주시면 너무 안 될까요? 이거 너무 안 돼. 저걸로 이제 타격을 하는 거지. 리벳의 헤드를. 저는 이 정도 같은 거. 이건 여러분들 감각의 차이예요. 적당히 맞춰놓고 뒤에다가 버킹바를 대요. 건이 삐뚤어지지 않고 표면상에서 수직수평이 딱 맞은 상태에서 버킹바를 대부분 뭐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손목이 돌아가요. 그렇게 잡지 마시고요. 밑에서 이렇게 받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실 때 버킹바를 대실 때요.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 꼭 어떻게 돼요? 몸쪽으로 이렇게 밀려와요. 팔이 안으로 이 뒤에 버킹바를 누른다는 생각으로 들어오면 100% 이렇게 원동하기 때문에 대형 자체를 이렇게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버킹바를 이렇게 대시지 마시고요. 팔꿈치를 바깥으로 빼세요. 난 일자로 당길 것이다. 손목 힘을 딱 주시고요. 일자로 당긴다고 생각하시고 당기시면 됩니다. 건을 당길 때 3발씩 나눠서 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버킹바의 정 중심에 들어와요. 대부분 그 끝에 가서 이렇게 되시는 분이나 그죠? 모서리 부분을 자꾸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가요. 정확하게 버킹바의 중심에서 하시다가 이렇게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정말 안 되니.
자, 요즘 뭐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좀 아까 그 영상이 항공산업기사의 실기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 항공드론학과는 이 리벳 작업을 사실 안 하죠. 근데 이제 항공 정비과들은 기본적으로 리벳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매 학기별로 리벳 치는 저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는 실제 저거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리벳을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영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저거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리벳이 이제 저게 왜 정비할 때 필요하냐면 이미 장착이 돼서 나왔어. 장착이 돼서 나왔는데 그게 운영하다 보니까 리벳이 손상된 헤드가 있든지, 그렇지만 뒤쪽이 균열이 생겼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리벳 친 게 볼록해졌다든지, 그렇죠? 요 뒤에 아까 버킹발 잘못돼가지고 헤드가 기울었든지, 또 일부 알부에 찌그러졌든지, 이런 식의 리벳 결함이 생기면은 이걸 다 따내야 돼. 그래서 수리를 할 때 메탈 쪽에는 굉장히 리벳을 많이 칩니다. 그리고 이제 리벳을 칠 때 여기 있지만 리벳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 장착된 리벳을 빼줘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여기 있지만 일단 여기 있는 헤드를 평탄하게 줄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센터에다 펀칭을 해야 돼. 빵! 빵! 치고, 아까도 그 펀칭하는 거 맞죠? 그리고 나서 홀을 뚫어야 돼. 물론 이 다이아보다 작은, 리벳 싱크보다 한 치수 작은 드릴을 사용해서 헤드를 관통을 쫙 합니다. 그리고 머신 펀치로 헤드를 기울여 뜩착뜩 하면은 요 생크가 뚝 하고 빠지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리벳을 제거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리벳 중에 또 이런 리벳이 있어요. 블라인드 리벳. 블라인드 리벳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블라인드 한쪽이 가려져 있어. 그래가지고 리벳을 칠 때는 원래는 항상 보면은 앞에서 빵을 때리고 뒤에서 버킹발을 빵, 어이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2인 1조를 합니다. 보통 혼자 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 블라인드 리벳은 혼자 칠 수가 있어. 이건 뒤에 사람이 없어도 그냥 이 리벳의 특징상 쭉 당기면은 아까 클레코 고정하듯이 그런 원리로 한 사람이 이 블라인드 리벳을 칠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이 또 있어요. 블라인드 리벳도 한번 봅시다. 블라인드 리벳. 이게 이제 블라인드 리벳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것도 블라인드 리벳 체결 시스템. 이거 볼까? 으쌰. 이렇게 꽂아서 딱 집어넣어, 당겨. 이렇게 하면 이제 블라인드 리벳에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집어넣죠. 그리고 파트에다가 중간에 집어넣고 당겨. 그럼 이런 식으로 뒤에 버킹바가 필요가 없어요. 버킹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블라인드
장차 여건부터 체리지교 시작하고 공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벳의 그 종류를 두 가지 얘기했죠. 솔리드 리벳 그리고 블라인드 리벳 했어요. 그런데 블라인드 리벳은 뭐 뒤쪽에 내가 누가 버킹바를 댈 수 없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블라인드 리벳이에요. 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상이 생길 때 손상이 왜 생기고 어떠한 경우에 이 금속 구조를 수리를 하는지를 샘플로 한번 볼게요. 자, 사소한 손상, 네그리저블 데미지라고 했네. 네그리저블, 무시할 수 있는 손상이네. 사소한 손상은 관련 구성부품의 구조상 온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시각적으로 또렷한 표면 손상으로 구성된다. 시각적으로 뚜렷한.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스크래치나 크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거를 니그레저블 아주 사소한 손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구조상 온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데미지라든지 피로가 발생을 하면은 이곳에 더 큰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소한 손상도 무시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보수에 의한 수리 가능한 손상. 이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이 사소한 손상 중에서 여기 사소한 손상에 대해서 이 부위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나갔어. 사소한 손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더 크랙이 전파될 것 같아. 그래서 요 부위에 진동이나 피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부위를 이렇게 더블로 패치를 됩니다. 패치를 해서 리벳으로 작업하죠. 이런 식으로 리벳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요 손상된 부위에 추가의 진동이나 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분 보수에 의해 수리 가능한 손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네. 삽입. 데미지 repairable by insection. 만약에 그 손상된 면적이 이런 식으로 더블로 되기보다는 크거나 또 수리 부재가 예를 들면 힌지 또는 격벽 등에서 구조상의 일치를 방해하는 배열일 경우에는 삽입으로 수리해야 된다. 뒤에 나올 건데 이런 데서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어떤 특정한 부위가 예를 들면 이렇게 길게 있을 때 이게 보면은 어떤 부분 보수를 할 수가 없어. 더블을 낼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이것들을 통짜면을 들어가지고 그렇지만 손상된 부분은 구조물에서 제거하고 이 제거를 하고 이거를 유사한
유사한 다른 부품으로 교체를 한다. 이런 손상도 있고, 뭐 부품 교체가 필요한 손상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샘플로 한번 볼 거고, 하여튼 손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손상이 이게 결함이다, 안 결함이다는 일단은 검사원들이 현장을 봐요. 봐서 이거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판단이 들면은 그거를 일단 다 기록을 남겨놓는 데 있어. 검사하는 사람들은 검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결함으로 다 리포팅을 합니다. 리포팅을 하면은 어떤 품질 엔지니어들이 이거는 결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프로브하고 리페어 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판단해 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항공기 수리에 대한 필요성이 확립될 때 이러한 그 연방 항공 규정에 의하면 인허가 절차를 해야 된다고 돼 있죠. 인허가 절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임의대로 그렇게 수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지만 어떤 매뉴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냥 현재 그 정비 매뉴얼에서 그냥 수리를 할 수 있는 수리 방법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제작사에서 준 또 매뉴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든 그 수리 방법을 디파인 해줘. 근데 만약에 그 방법들이 주격서나 제작사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각 회사에 보면은 MRB 엔지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리 방법에 대해서 미국이나 어디 원 제작사에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MRB 엔지니어, Authorized People 그렇지만 관리자가 허용할 수 있는 이런 이 사람이 내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수리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그 수리 계획서를 자기가 도장을 찍고 바로 현장에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 수리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잉이나 에어버스에 보내요. 이거 이렇게 수리해도 될까요? 허락을 받고 나서 수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리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엔지니어 또 작업자가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매뉴얼이나 규격서에 따라서 하든지 또 아니면은 내가 어떤 수리 방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고객한테 승인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금 수리, 지금 우리 좀 아까 계속했던 판금 수리의 기본 원칙이 있네요. 원래 강도의 유지, 전단 강도와 베어링 강도를 고려해야 되고, 원래의 외형을 유지한다. 그리고 중량을 최소로 유지, 그리고 손상이 제대로 검사가 됐는지, 그리고 플러터와 진동의 예방책, 이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플러터라는 떠는 거죠. 진동하고 크게 뭐라 해야 되나? 우리 한국말로 치면 무조건 진동인데 영어로 치면 약간씩 차이가 있네요. 플러터 끝에 하고 떠는 거겠지. 치는 거. 그래서 이 판금 수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원래 강도의 유지가 되겠죠. 원래 강도의 유지. 원래 강도의 유지가 안 되는 약하게 수리를 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항공기 세이프티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수리가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봤지만 요거 손상된 부위를 컷아웃하고 더블로 보강제를 대고 그리고 나서 또 필러 같은 걸로 또 됩니다. 그래서 보강제 집어넣고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컷아웃 했어. 근데 뭘 집어넣어? 보강제 집어넣어.
보강제 리벳 했어. 그리고 나서 다시 필러를 또 위에 덮어.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런 방법도 있네. 이것도 보면은 이제 삽입제를 집어넣고 또 보강제도 넣고 삽입제도 넣고 해서 여기 있지만 굉장히 튼튼하게 원래보다 보강제 있고 삽입제 있고 해서 튼튼하게 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네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약간 이제 요철이 나와 있는데 부러졌다. 그러면은 거기에다 이 요철에 똑같은 패치를 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하고 유사한 또 이런 부품들을 아까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삽입제를 더 넣어서 튼튼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손상 부위가 있다. 그러면은 보강제를 위에다 대고 밑에 필러, 삽입제를 집어넣고 그래서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식으로 보강제, 손상 부위가 있다가 보강제를 넣고 거기다가 다시 또 삽입제를 집어넣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네. 업소 플랜지 데미지가 났다. 스파 웹에. 그러면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리고 동그랗게 하는 이러한 패치를 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또 패치를 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데미지를 구멍을 뚫잖아. 구멍을 뚫고 이 안에다가 패치만 되는 게 아니고 안에 어떤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러도 대서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몇 가지 샘플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 결함들이 항공기 금속재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절대 그 수많은 그 결함에 대해서 절대 자기의 어떤 짧은 지식으로 수리를 하면 절대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작도 그렇고 수리도 그렇고 정비도 그렇고 모든 거는 원 제작사의 절차, 그리고 운영하는 그 회사, 그 군부대의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행해야 되고, 또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어떤 인가된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복합재 수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 패치 같은 거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게 만약에 복합재다. 그럼 복합재들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패치를 대주는 경우도 있어요. 립에 쳐주는 경우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항공기 금속재에 그 결함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